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나무 위의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에 집을 지으면 훨씬 편한데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태풍이 몰아치면 나뭇가지가 부러질 뿐 새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힘든 시절을 대비한 삶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게 됩니다. (3월 24일) 토요일 EBS 북카페.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신중현이 부릅니다. 미인.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의 DJ 명로진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는 건 좋은데요. 너무 빤히 쳐다보지는 마세요.
그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의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예의 없이 살았어요. 무례하게. 사회 자체가 그래요. 사회 자체가. 어떤 특정한 뭐 성이나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런 예의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우리 집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EBS 북카페 고전 100선. 이번 주에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고 있죠. 사랑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많은 명언이 떠오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죠. 평생 지속될 로맨스는 오직 자신과의 사랑뿐이다. 아, 재밌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나요? 반디나 카카오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45,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문자 메시지 주시고요. 또 EBS 북카페 고전 백선 여러분의 추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명대사 명장면도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올려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문예출판사의 사랑의 기술 이번 주에 함께하는 책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명카페 명로진 고전 백선 검색하시면 그동안 함께하셨던 프로그램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권유진님께서 게시판에 이런 걸 올려주셨네요. 고전 백선 추천. 안녕하세요. 저는 톨스토이의 단편들을 좋아합니다. 삶에 대하여 또 지혜에 대하여 마음의 따뜻한 감각을 살려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EBS 북카페에서 함께 읽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김선호님은 인도 철학서인 우파니샤드를 추천해 주셨네요. 이야, 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실패하게 돼요. 특히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름들 말이죠. 명로진님과 함께라면 완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흐흐. 저도 그거 읽다가 중간에 어려워서 덮었는데 다음에 한번 선택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파니샤드도 읽어봐야 되고 뭐 탈무드도 읽어봐야 되고 꾸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전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 돌아갑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집중, 인내,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을 성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사랑의 기술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곧 사랑은 상대적으로 자아도취가 덜한 것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전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이 그런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나는 이방인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참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그 역도 진리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나는 자아도취적으로 왜곡된 어떤 사람과 그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흥미, 욕구, 공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나의 현실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면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가는 길을 절반은 걸어온 셈이다. 우리는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객관성과 이성의 능력을 획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객관성을 유보하려 하고 그 밖의 세계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느 경우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누군가에게 푹 빠지는 것. 하지만 에릭 프롬은 얘기하죠. 객관성과 이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사랑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 아트, 나아가서 예술이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외국인의 경우를 생각해봐라. 뭐 민족이라는 걸 생각해봐라. 우리 민족은 모두 다 잘해, 다 잘해. 우리 민족이 하는 건 다 선량해. 근데 다른 민족은 비열하고 잔인하고 오랑캐야.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해 준다고 보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키오가 불러요. 사랑과 우정 사이.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는 건 아는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니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날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사고와 판단은 합리적 신앙이 나타나는 유일한 경험 영역은 아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신앙은 의의 있는 우정이나 사랑에 꼭 필요한 성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기본적 태도의 불변성, 그의 퍼스널리티의 핵심의 불변성, 그가 가진 사랑의 불변성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생애를 통해서 지속하는 자아, 곧 우리의 퍼스널리티의 핵심 존재를 알고 있다. 나라는 말의 배후에 있는 실제는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은 이러한 실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아의 지속성에 대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에는 다른 사람의 찬성이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만이 미래에도 오늘과 같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지금 기대하는 바와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의 조건이고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약속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으므로 신앙은 인간 실존의 한 조건이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과 그 신뢰성에 대한 신앙이다. 에릭 프롬은 좀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능력이요, 가족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또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는 능력에도 있다고 그래요. 세계와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생산적인 것을 향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신앙, 어려운가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꼭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에 대한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롬 선생님 얘기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하고 아주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합리적인 믿음과 비합리적인 믿음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해요. 합리적인 믿음은 뭐냐?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겪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합리적인 믿음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은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복종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죠. 그냥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다 믿는 거죠. 이건 이제 비합리적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인 믿음 또는 비합리적인 신앙은 어떤 권위자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는 거. 네. 나도이즘이라고 하죠. 나도이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믿음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관찰과 사고의 기초를 둔, 생산적인 연구의 기초를 둔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연구하듯이 연구실에서 연구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을 갖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예. 남들이 다 믿는다고, 남들이 다 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 관계에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는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 곧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믿는 거. 이야, 적어야 돼, 이런 거는. 저 좀 적을게요. 노래 좀 한 곡 듣고 오실랍니까? 자,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그 이외에 무엇을 갖추어야 사랑을 잘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후 시간은 김정은의 널 사랑해 듣고 와서 장희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없이 널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나니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말하고 싶은데 오늘 같은 밤이면 내 눈물로도 널 그릴 수가 있어. 지금 이대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별마저 아프지 않다고 말했던 나니까 널 사랑해. 이제 모든 걸 다시 시작할 거야. 3월 24일 토요일 EBS 북카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함께 읽어주실 장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북카페의 좌우명이요. 네. 어려운 걸 쉽고 재밌게입니다. 어렵네요. 그게 어렵나요? 제 말이 어려우세요? 자, 고전 자체가 좀 맞아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만, 어려운 걸 굳이 그것을 막 파헤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게 저의 어떤 게으름의 변명입니다. 자, 벌써 오늘이 사랑의 기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다는 독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화두인 사랑. 혹시 장 교수님은 어떠셨는지요? 왜 영원한 화두인지 알겠어요. 그죠? 아, 그런가요? 영원한 화두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것 같은데 진짜 사랑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닌가 다시 제자리 걸음이 오는 것도 같고 다른 것처럼 뭐 고민하고 방황하면 발전하기라도 하는데 네. 사랑에 관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좀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서로 상호 간에 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아니다. 내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라는 개념만큼 좀 확실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사랑의 기술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에리 프롬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대립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지 장영 교수의 낭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용기, 곧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고통과 실망조차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의 1차적 조건으로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격리와 소유를 자신의 안전책으로 삼는 방어기구에 칩거하는 자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죄수로 만들게 된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 곧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이러한 가치로 도약하고 이러한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유명한 허풍선이 무솔리니가 위험하게 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을 때 말한 용기와는 아주 다르다. 무솔리니가 말하는 용기는 허무주의 용기다. 이런 용기는 삶에 대한 파괴적 태도에 삶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삶을 쉽게 포기하는 데에 뿌리를 받고 있다. 권력에 대한 신앙이 삶에 대한 신앙과 반대되는 것처럼 절망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에 반대되는 것이다. 신앙과 용기에 대해서도 연습이 필요한가? 사실상 신앙은 모든 순간에 연습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하고 잠드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일도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운데 장영 교수님의 낭독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잠드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종교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합리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사랑을 하기 위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신앙이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일단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하기 전에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의심하고 뭐하고 불안해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 것 같은데 저도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현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떠오르네요. 확신이 없는 자만이 확률을 논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는 확실한 신뢰와 믿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도 생각나네요. 그 부처를 쏴라라는 그 승산 큰 스님의 이야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네. 부분에 이제 일화로 독화살 예를 들어요. 예. 원주민들이 사는데 어제 독화살이 날라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독화살을 얼른 빼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네. 많은 현대인들은 이거 누가 쏜 거지? 아. 이 독성분은 뭐지? 아. 이런 생각을 하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저함, 걱정, 불신 이런 이제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저는 또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잡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일단 뽑으세요. 일단 네, 독화살 맞은 사람 뽑으세요. 살려놓고 봅시다. 행해야죠. 예. 자,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믿음, 즉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사람은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 동의합니다. 또 흔하게 우리가 그 어떤 작가의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인용되는 문구 중에 사랑하라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누구를 진실하게 보려면 그 사람을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밑받침이 있으면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정말 신앙으로 믿지 못하면 본질을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하죠. 네. LA 프롬이 강조하는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인데 그 부분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신앙이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사랑하라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뭐 춤추라 한 번도 춤추지 못한 사람처럼 그 문구가 유시화 작가의 책에 써진 것인데 예.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거기 써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떠도는 얘기인 거라고. 제가 모르는 게 아마 많은 어떤 거군요. 어떤 시인이 쓰긴 썼겠죠. 아시는 분은 예 문자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참 멋진 말인 건 나는 분명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또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태도로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뭔가요, 신앙과 활동?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아까 네. 신앙을 가지라는 이유, 말의 의미는 믿지 못하고 다른 근심, 걱정, 이 책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무언가- 거네 독화살. 그렇죠. 행해야 되는 이제 이 예. 활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 제리 프롬은 이 행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뭐하냐면 일단
훈련이 필요하다. 이 기술을 실천하려면. 근데 또 이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정신 집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참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 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지난 그 목요일에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네.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와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나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술들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하거나 일체 생각들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아주 디테일한 기술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에릭 프롬도 네.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나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랑의 실천을 정리하는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듣고 장영 교수님의 낭독 이어지겠습니다. 슬퍼져요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될 수는 없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면, 사랑이 성격의 특성이라면, 사랑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관계에 반드시 있을 뿐 아니라 일이나 사무나 직업을 통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사실상 자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관습적 변화가 아니라 극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적 이상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기껏해야 현실적으로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공정성은 상품과 용역의 교환에 있어서, 그리고 감정의 교환에 있어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재화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나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공정성 윤리의 발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별한 윤리적 공헌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이러한 사실의 바탕은 자본주의의 성격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재화의 교환은 직접적인 힘이나 전통, 사랑 또는 우정이라는 개인적인 유대에 의해 결정됐다. 자본주의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에서의 교환이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또는 용역시장 등 어느 시장에서 거래를 하든 각자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고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과 자기가 팔 수 있는 것을 교환한다. 장영 교수님의 낭독으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가운데 마지막 부분 함께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든지 네. 자비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제 생각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 에릭 프롬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자기 아는 사람, 친구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의 그 한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네가 일로 접촉하는 사람하고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배우는 이유는 더 큰 수학 문제를 풀고 더 발전시켜서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죠. 어쩌면 네. 가장 근본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산수를 배우는 과정이 아마 이 책에서 계속 서술하고 있는 개인이 사랑에 대해 깨닫는 과정이라면 결국 궁극적으로 왜 개개인이 이렇게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사회로 가야 네.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그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장된 내용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닌 이상 차라리 이혼하는 게 자식에게 낫다라는 얘기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개개인들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결국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고 사회 관계가 제대로 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잖아도 물물 교환, 거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게 사회적 사랑으로까지 확장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함께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예.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랑의 실천이 시작된다. 말하자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정성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한테 10을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을 주는 게 공정하다, 페어하다 이런 건데 사랑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예. 공정성이라는 부분은 아마 우리가 후반부 처음에 읽었던 자동기계라는 표현이 네. 있었어요. 자동기계는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건 가능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뒷부분에서 에릭 프롬이 자본주의를 완전히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적어도 예전처럼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폭력으로 푹 써가지고 뺏어오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만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처음부터 시종일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공정성도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요. 예. 지금 작금의 그 현실을 보더라도 음. 정치인 또는 최고 지도자가 이런 공정성을 무시한 행위 때문에 또 저렇게 법정을 드나드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는 이것도 아직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 이 책 한번 선물해 드려볼까요? 이 책이요. 읽으실까요? 그래도 독방에서 읽으시면 좋을 텐데. 네, 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경제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에릭 프롬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었고요. 네. 또 제가 또 약간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에릭 프롬이 결코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사회 변혁이라는 얘기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정말 에릭 프롬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훌륭하고 아주 참된 의미의 예. 사랑을 한다고 해도 사회가 너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사랑이 잘 실천이 안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에릭 프롬 또 다른 저서인 건전한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예.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확장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기는 한데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사실은 개인은 되게 작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네. 환경은 결국 또 개개인들이 만드는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그냥 사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쪽에서 물론 에릭 프롬은 분업처럼 해석하지는 말라고는 했습니다만 개개인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럼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 자본주의 이 사회를 조금은 무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반문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각광받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에 이제 올리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뭐 영화 배우나 연예인이나 뭐 칼럼니스트도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주로 이제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언급하면서 에릭 프롬이 이들에게는 중요한 정신적 자질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들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사실은 말하는 게 그 중요한 정신적 자질인데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뭘까요? 네. 대리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가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이나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굳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농부나 노동자나 교사나 뭐 숙련공이나 네. 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정말 본질이 아닌 지식으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들은 자기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직업일수록 자기만의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네. 에릭 프롬은 끝까지 네. 훈련, 연습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해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으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다고 뭐 좋은 상대를 꼭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에릭 프롬은 사랑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제 사랑의 기술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랑의 본성을 분석하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결여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이다. 개인이 예외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인간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신앙이다.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까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함께 읽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어떠셨습니까? 사랑의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읽기에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맞습니다. 어렵고요. 예. 또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고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은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나의 관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하나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관심을 갖는다라는 걸 일단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하나하나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도 과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혹은 이게 아름답게 귀결될 수 있는 사랑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영 교수님과 함께 사랑의 기술 더 깊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듣고 가죠. 뭉게구름.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훨훨 날아다니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제자 원헌이 공자 집안의 재산 관리인이 됐습니다. 공자께서 그에게 1년에 곡식 900말의 복록을 주려 하자 원헌이 사양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양하지 말아라. 많으면 너의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니? 나에게 많은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기. 아마 그게 사랑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명로진의 논어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북카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아